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박상혁 변호사,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박가영 앵커가 준비한 숫자로 읽는 1번지를 통해 주제 숫자를 보고 오시죠. 네, 숫자로 읽는 1번지 오늘의 숫자는 4+1입니다. 국회를 둘러싸고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상 돌입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어제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라는 민주당의 최후 통첩에 한국당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죠. 이에 민주당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침묵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동력을 떨어뜨리고 정기국회 종료 전에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른 야당들과 공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야 대치 전국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겼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임기 연장 없이 오는 10일 본인의 임기를 종료합니다. 이 같은 결정에 당내에서는 친황교안 체제 구축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황 대표가 직접 나서서 논란을 일축하기도 했는데요. 11일부터 협상 상대가 바뀌는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도 한국당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 모두 마지막 관문에 섰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팽팽한 대치에 발목이 묶인 법안들,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숫자로 읽는 1번지였습니다. 네, 어제 저녁까지를 협상 시한이라고 한국당에게 못 박았던 민주당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4+1, 그러니까 여당인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의 대한신당까지 하는 범야권에 대한 이런 합의가 시작이 됐어요. 조금 전에 이제 관련돼서 공수처법안에 대한 단일화안까지 마련하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왔는데 지금 이제 한국당을 제외한 협의 상황에서는 일단 민주당의 여당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4+1이라고 하지만 4개의 정당과 하나의 이제 정치 집단입니다. 네. 그리고 선거법과 이 공수처법 등 굉장히 다양한 이 중요한 법안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완전한 그 일치를 보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혁의 성과를 내는 것이 이번 그 정기국회와 또는 임시국회가 생길 때의 가장 중요한 성과고, 네. 그렇게 하자면 결국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모으려면 반보 앞에 좀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많은 지지자들이 여러 가지 바라는 것들이 있고 하시지만 지금은 다양한 정당들의 의견까지도 좀 수렴하는 좀 포괄적인 그런 전략들이 제일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좋은 그림은 어쨌든 다 같이 합의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인영 원내대표도 아직 완전히 문을 닫은 건 아니라고 했는데 이럴 가능성도 역시 남아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자유한국당에 이제 새로운 그 변화가 이제 생겼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10일로 더 이상 임기 연장 없이 아마 네. 임기가 종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이제 출마를 선언하고 계신 분이 3분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도 계시고, 그 다음에 부산의 유기준 의원, 그 다음에 또 영남권의 이제 강석호 의원 3분이 이제 출마 선언을 이제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데, 3분 다 이게 캐릭터를 보면은 3분 다 이렇게 강성인 분이 안 계세요. 예. 그다음에 이제 유기준 의원 한 분이 이제 친박으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유기준 의원조차도 강성 친박은 아니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3분 다 아마 이렇게 꽉 막힌 정국을 어쨌든 풀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번 여당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모든 거를 처리하고자 했지만 사실은 아까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내부적으로도 4+1조차도 지금 협의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미 신청해낸 필리버스터를 처리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번 정기국회는 지나가고 아마 정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임시국회를 열어서 임시국회에서 이제 무엇인가 합의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럴 경우에는 상당 부분 협상할 카드가 많다. 그래서 저는 그쪽을 좀 주목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민주당을 비롯한 이른바 4+1 협의체와 그리고
자유한국당과의 대화와 협상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 이렇게 보시는 네네, 건가요? 그럼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인영 대표도 뭐 그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었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좀 철회하고 준연동형 선거법 관련해서 연동형에 대해서 응한다면 충분히 의석수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좀 많다 이런 제안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선거법과 예산안은 합의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 국민들이 여러 가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그게 좀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는 아직도 대화의 문은 꽉 닫힌 것은 저 아니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대로만 정치권이 움직이고 그런 결실을 맺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국당 얘기를 좀 해보면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으로 좀 시끄럽습니다. 어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임기 연장을 하지 않기로 어제 최고위에서 얘기가 나왔고 그게 오늘 아침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 인정을 하면서 결론은 났는데 이를 두고도 당내에서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의 발언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비공개로 하자. 김태흠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막고 있죠. 집을 막은들 이 부분이 밖으로 안 나갑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속속들이 생각할 때 각자 틀리겠지만은 이 문제가 옳다고 봅니까? 이게 살아있는 정당입니까? 종교 좋다. 또 우리가 이렇게 싸워나가야 되는데 화합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당 대표가 현명한 선택을 했어야죠. 네, 저희가 직접 들어본 김태현 의원 외에도 뭐 정진석, 김세현 의원들도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거든요. 이게 자칫 뭔가 가라앉았던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논란이 다시 불붙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당내 분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바깥에서 바라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이게 우려스러운 건데 예. 이제 이렇습니다. 원래 이제 그 나경원 대표는 이제 작년 12월 달 출범을 했고 네. 황교안 대표는 이제 올 3월 달에 이제 전당대회에 출범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아시다시피 황교안 대표는 어떤 뭐 정치 경험이 없는 뭐 글자가대로 이제 흔히 말하는 정치 신인이죠. 숫자 네. 신인 뭐 이런 분이시라서 처음부터 어떤 원칙을 세웠냐면은 원내 문제는 원내대표에게 맡긴다라는 대원칙을 세웠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황교안 대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민생 투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장외투쟁 이 부분은 이제 황교안 대표가 맡고 그다음에 원내 전략 및 원내 모든 것들은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맡고 이렇게 해서 투 트랙으로 이렇게 가자 해서 예. 원내외 병행 전략 이렇게 이게 자영대 큰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한 게 이제 뭐가 발생하냐면 이번 사건에서 황교안 대표가 이제 뭐 각종 언론이나 이제 전문가들 그 평가에서는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대표하고 사이에 무슨 뭐 갈등이 있다, 예. 아니면 불신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황교안 대표가 볼 때는 지금 워낙 정국이 꽉 막혀 있고 더군다나 패스트트랙 그 문제 가지고 마지막에 정기국회 마지막에 예산안도 있고 민생 법안도 있는데 여기에 필리버스터 전략을 썼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럴 경우에 네. 당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국민들이 볼 때 과연 필리버스터 전략이 이게 옳은 거냐?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원래 전략을 다 나경원 대표 맡겼는데 나경원 대표가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하는데 당 대표가 그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권한 다 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비롯해가지고 다소의 이제 당내에서 황교안 대표 문제가 아니라 당내 상당수 많은 의원들이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더라고 끊임없이 어필을 했어요. 이제 밖으로 이제 알려지는 않았지만 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어필되다 보니까 당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은 협상 전략으로 나가야 되는데 협상 전략으로 나가는데 시커먼 나경원 대표께서 강령 투쟁으로 전략을 세우는 걸 갖다가 나경원 대표한테 전략을 바꾸세요.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선수를 그래서 그렇죠. 바꾼다. 예, 자연스럽게 협상 전략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내 사령탑을 자연스럽게 교체함으로 해가지고 협상 전략 나가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지 바깥에서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무슨 갈등이 있거나 뭐가 했거나 이건 아니다. 이걸 좀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다음에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경수 부대변인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자유한국당의 행보는 굉장히 순탄치가 않지 않았습니까? 전국상으로도 굉장히 가시밭길이 많이 널려 있었고, 그런데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쨌든 간에 그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이런 결정이 자유한국당에게는 독이 될까 약이 될까, 이게 좀 뭐 단편적으로 좀 궁금했는데 여기에 예. 대해서 이경수 부대변인께서는 처음서부터 약이 될 거다. 처음서부터 사실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새롭게 원내대표를 뽑아서 과연 협상할 게 원내 전략을 세울 게 얼마나큼 많이 있을까 처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내 분위기는 좀 나경원 대표의 이제 강경 전략에 대해서 좀 불만은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참아보고 가보자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필리버스터 전략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번 임시국회, 정기국회까지는 협상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다시 임시국회 새롭게 열어가지고 중요한 부분들을 갖다가 협상을 하든 강경 대응을 하든 두 가지 전략을 나가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나경원 대표가 자연스럽게 비켜주는 것이 새로운 원내대표로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어떤 전략을 해나가는데 하나의 이제 뭐 길을 뚫어온다 그럴까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봐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아까도 또 말씀드리지만 뭐 밖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다르다? 무슨 뭐 이렇게 갈등이 있거나 예. 이제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씀을 분명히 좀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박상혁 변호사께서는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 저희가 이 자리에서 굉장히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문제를 갖고 여러 번 제가 그랬죠. 거론한 예.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패스트트랙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전략의 부재를 노출했었고, 그다음에 좀 돌이켜 보면 또 공천 가산점 문제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에 가가지고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선 남북 북미 회담을 전에 하지 네. 말아달라 네. 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되는 이번에 필리버스터 뭐 이런 문제까지 있었단 말이죠. 예. 결국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대표가 지금 또 자기에게 굉장히 또 여러 가지 강경 투쟁으로 인해서 비판도 많은 가운데 네. 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지금 희생양으로 삼은 게 아닌가. 우리 이경수 교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선회하셔서 이렇게 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어떤 하나의 전략 같은, 큰 뭐 좀 협상 창구의 교체,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지금 두 사람 모두에게 비판이 와 있고 결국 자유한국당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와 있는 가운데 이것을 나경원 대표의 희생양으로 해서 뭔가 지금에 있는 비판들을 좀 모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전술로 보여집니다. 예, 황교안 대표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관계를 듣고 두 분 생각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불출마를 선언한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직접 목소리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지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그동안 왜 그리 번민이 있었는지 제 자신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너무나 작은 그릇입니다. 우리끼리는 단단할지 모르지만 국민의 마음을 온전히 담기에는 너무나 작고 부족합니다. 지도부도 나서줘야 합니다. 당 대표께서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것은 김세연 의원이었습니다. 김세연 의원은 한국당의 해체까지 주장을 하면서 책임론을 내세웠는데 결국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여의도 연구원장을 본인은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직을 내려놓는, 직을 잃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됐습니다. 김영우 의원 역시 지금 책임론을 얘기를 하는데 김영우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글쎄요 공허한 메아리가 될까 아니면 당의 아픈 채찍이 될까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김세연 의원하고 이제 김영우 의원하고는 조금 이제 결이 좀 다른가요? 좀 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세연 의원은 이제 아시다시피 그 부친이 김진재 의원이시거든요. 네. 부산에서 뭐 대단한 동일공구벨트라고 하는 뭐 대단한 뭐 기업에다가 대단한 재력을 과시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금수저 출신의 이제 의원이고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의 후광을 통해 가지고는 이세 정치인이란 말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쭉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본인 대 이르기까지 전부 다
소위 말해 보수 정통 정당에 몸을 담으면서 몇 선에서 합쳐서 뭐 7선인가 8선인가 그래요. 두 분 예. 합쳐서 부자간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떤 사안이 벌어져가지고 당의 쇄신을 얘기할 때는 얘기하는 걸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마치 있어서는 안 될 괴물 집단으로 표현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자기가 먹던 우물물에다가 그냥 침을 뱉어버리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거하고 이건 제가 볼 때 누가 봐도 이거는 용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러면서 더군다나 있어서는 안 될 정당의 존재 자체도 부정하는 정당에서 여의도 연구원장은 그건 계속한다. 이거는 본인의 어떤 모순적인 행동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 김영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인 출신이고 어떻게 보면 이한동 의원 그 뒤를 이어서 포천에서 굉장히 유망한 포천시 유명한 정치인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직도 나이도 아직도 젊습니다. 아직 뭐 60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굉장히 전망 있는 정치인인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실제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제일 고민은 영남권에 있는 소위 말하는 5선, 6선, 다선 의원들이 문제예요. 네. 예. 이분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용퇴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오히려 용퇴를 안 하고 끝까지 마치 맹주 역할 하듯이 차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이 부분을 세게 어떤 솔선수범해가지고 끌고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김영우 의원이 이제 저런 아마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아마 김영우, 그러니까 김세현 의원이 얘기했을 경우에는 파급력은 굉장히 적고 당내에서도 냉소적인 목소리가 많이 있지만 김영우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당내에서도 커다란 파장이 있고 아마 특히 영남권의 다선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심리적 부담감을 줄 거고 더군다나 황교안 대표가 아마 대혁신 공천 작업을 하는데 큰 밑바탕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김세현 의원과 김영우 의원이 차이가 있다고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워딩을 살펴보면 사실 지도부의 책임을 거론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김영우 의원도. 출신 배경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 김영우 의원이나 김세현 의원이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합리적인 의원들로 좀 평가받는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런 의원들부터 불출마 선언을 하는 자체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굉장히 전 큰 손실이라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목표가 명확합니다. 즉 자기 대권 도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단식 등이나 뭐 삭발이나 단식 등 이렇게 강경한 투쟁 외에 합리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포용적 리더십을 보여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여러 가지 당내 인사라든지 외부 영입에서도 굉장히 좀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걸 볼 때 지금 황교안 대표가 하고 있는 목적은 대권 도전, 즉 당에 자기 사람들을 심고 장차 대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여러 가지 김세현 의원이나 김영우 의원 불출마 선언이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까지 얘기를 지금 하기에는 일단 눈앞에 총선이라는 큰 사안을 넘어야 되기 예. 때문에 글쎄요, 그 시기적으로 그게 적절한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는 이제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왜 좀 전에 그것을 받아들였을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네. 결국은 황교안 대표가 더 롱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본인도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당내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수도권의 여성 의원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이후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좀 뭐 더 이상의 분란을 만들지 않고 뭐 결과를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이런 더 멀리 보고 예, 지금 그런 결정을 측면도 좀 내린 있습니다. 거라고 보시는 예, 건데요. 네. 네.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뭐 앞으로 미래까지 전부 다 전망을 해주신 걸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뭐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은 아마 깊이 이제 분석해 보실 거예요. 예. 다만 황교안 대표의 캐릭터를 잘 이제 모르시면은 이제 저런 말씀을 이제 나오는 게 굉장히 그럴 수 있어요. 예. 황교안 대표 기본적인 캐릭터는 이거예요. 그분은 원래 정치를 할 생각이 없었던 분입니다. 그분은 선교사가 되는 게 그게 꿈이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당대표 출마할 때도 본인이 당대표를 출마해야 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주위에서 이게 하나의 뜻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본인은 그냥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 행하밖에 없는데 단숨에 1위, 2위로 또 떠오르다 보니까 주위에서 WB에 다시 나왔고
지금도 황교안 대표를 보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자기가 어떤 뜻이 국민의 뜻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으면은 자기는 욕심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그 단식할 때도 황교안 대표는 내가 죽어서라도 이 문제가 올바르게 국민에게 진실이 알려진다면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예를 가지고 뭐 요번에 단기 안에 끝날 것이다. 뭐 끝날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총선에서 결과가 안 좋으면 당대표 당연히 물러나야 되는 거고 예. 황교안 대표도 모두가 다 접어야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황교안 대표가 대권에 어떤 매몰되어 있는 그런 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예.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청와대를 찾아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돼서였는데요. 여당에서는 검찰을 향해서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숨진 특감 반원의 유류품 압수수색에 이은 오늘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혹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국민이 있습니다. 검찰은 정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정 대변인의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 지금 시점을 보면은 어제 청와대가 검찰을 겨냥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이게 검찰의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있는 청와대와 검찰 간의 갈등 상황이라고 보고 계신지가 우선 궁금하거든요. 어제 그 고민정 대변인이 여러 가지 브리핑과 발표를 했습니다. 계속 언론에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언론에서 검찰 발로 보여지는 있지도 않은 사실들이 계속 보도가 되었단 말이죠. 참 안타깝지만 돌아가신 고인의 유서에 핸드폰을 초기화하지 말아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었고 검찰에서도 그런 사실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네. 청와대에서 굉장히 좀 유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바로 또 한편으로 검찰이 오늘 이렇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자체가 그동안 지금 사건이 발생된 배경을 보면 황운하 청장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처리하지 않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하명 수사 의혹 이렇게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좀 불거지기 시작한 것으로 볼 때 좀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신뢰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공수처 문제 등 다양한 좀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개혁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도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좀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저도 평가를 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검찰에 대해서 정치를 하지 말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검찰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저희는 앞서서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청와대와 검찰이 그리 편한 관계가 아닌 상황을 목도했지만 지금은 그때와 비교해 보면 더 대립각에 날이 조금 더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요, 저는 역대 어떤 여당이 검찰에 대해서 정치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예. 도대체 이게 무슨 사안인지 알 수가 국민들은 정말 이게 무슨 사안이냐 이게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말을 좀 하면은 좀 지나친 표현일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여당의 대변인이 검찰에 대해서 정치하지 마라 그러면은 수사가 정치라는 얘기인데 수사하고 정치도 모르시는 분이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고 그 여당의 대변인 하신다는 말씀이 이제 의문이 되고 그다음에 청와대 대변인께서 어저께 고민정 대변인이 그런 말씀하셨죠. 유서에도 없는 얘기가 나온다. 예. 그럼 청와대는 그 유서에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았죠? 저거 신기하더라고요. 네. 아니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유서에 없는 내용이 있는 내용인지 없는 내용인지 청와대는 어떻게 알았는지 전 거꾸로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예를 들어 가지고 경찰이 서초경찰서가 먼저 유서를 입수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거 전화기하고. 네. 그러면은 경찰에서 바로 청와대로 직보했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청와대에서 단정지어서 유서에도 없는 내용을 예. 보도하지 말라. 저는 기자 출신은 아닙니다만 저도 이제 오랫동안 정치권에 있었고 예. 또 기자들을 많이 알다 보면 기자들은요
굉장히 취재하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네. 하다못해 어떨 때에는 이 뭐 쓰레기통도 막 뒤지고 이렇게 그렇죠, 해서 이제 취재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모두 다 검찰이 흘린 거냐 하면은 모든 취재하는 기자들을 한꺼번에 매도해서 잘못하면은 이상한 사람 만들어 버리는 네.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자의 어떤 취재 노력도 무시해버리면서 마치 검찰에서 무조건 다 흘린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기자 그다음에 검찰 모두 다 적으로 돌린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 수색 청와대 지금 압수수색 압수수색, 예. 됐습니까?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청와대 같은 경우는 1급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네. 직접 예전에 조국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하듯이 그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아마 필요한 자료를 목록을 적어가지고 이거를 좀 달라고 협조하는 이런 식으로 이미 제출 예, 방식을 걷게 이런 식이 됐죠. 되는데 예. 문제는 그게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제 경험에 의하면은 청와대에서 만약에 그런 목록을 달라 그러면은 청와대 줄 리도 없을 거고 다만 적어도 검찰은 이렇게 해서라도 어떤 실질적인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청와대도 앞장서 가지고 실질적인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을 쓸 것이지 오히려 거꾸로 수사를 나가는 검찰 보고 오히려 잘못됐다라고 하고 여당 대변인이 정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상혁 변호사께서도 이제 법률가시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입장에 대해서요. 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사실상 이미 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받더라도 받을 것이라는 걸 자명한 상황에서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 증거 목록 확보가 증거 물품 확보가 그렇게 큰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했다. 여기에 대한 함의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거기서 이제 결국 이 문제를 처음 배경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기현 울산시장 수사건 그리고 이후 황운하 청장건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보도 내용들 그리고 어제는 또 검찰에서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단지 네. 이유가 현재 서초경찰서장이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굉장히 청와대에 반드시 뭔가를 직보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네. 지금 우리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충분히 압수수색이 아니더라도 자료를 요청을 하게 되면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도 충분히 갖고 있는 자료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립적으로 나오는 자체가 검찰이 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에 깊이 관여하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럼 정치를 그만하라라는 민주당의 외침이 그 허황된 얘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검찰이 어떤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검경 그럼 합동수사단 꾸려서 투명하게 좀 과정을 공개하자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걸 받는 거는 어떻다고 보세요? 뭐 검찰이 안 받을 이유는 없을 거예요. 안 받을 이유는 없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네. 제가 뭐 검찰의 대변인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서초경찰서장이 과거에 민정비서실에 혹은 또 다른 청와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예. 경찰을 못 믿어서 압수수색했다. 그렇게 이제 혹시 오해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은 울산 그 시장 저기에서 울산시장의 그 선거 관련해 가지고 이 문제는 이미 검찰 수사가 시작된 부분입니다. 예. 네. 시작된 부분이니까 그것서 그 담당했던 핵심 키 인물이 바로 이번에 극단 선택하신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이 감찰 반원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감찰 반원을 검찰에서 지금 쑥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분이 남긴 어떤 유서라든지 혹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거를 그냥 경찰에 가지고 우리가 이거 수사하고 있으니까 달라 그러면 주겠습니까? 혹시라도 불상사했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로 해서 정식 압수수색 영장을 제출해 가지고 압수수색 물품으로 가져오는 것이 이게 법적 절차지 않습니까? 네. 법적 절차를 지킨 것이지 그게 뭐 서초경찰서장이 못 믿겠다, 경찰 못 믿겠다 네. 그런 차원은 좀 아니다라는 걸 조금 예. 확인하고 좀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화제를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대검 중수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변호사가 귀국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을 마치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앞서서 그런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 의혹.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다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귀국으로 다시 이루어질지, 또 이게 총선을 또 앞둔 상황이라서 정치적으로 또 어떻게 또 혹시 이용되는 건 아닐지 여러 설왕설래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인규 변호사가 현재 뭐 수사를 받거나 검찰 고발이나 고소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네. 또 보도를 보니까 이미 8월 달에 귀국을 좀 상당히 귀국한 지가 좀 시일이 지난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근데 네.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알려지고 한 배경에는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검찰과 청와대 또 여권과의 굉장히 좀 대립각이 쓰면서 검찰의 좀 발언력이 높아지면서 이분이 본격적인 좀 활동을 하게 된 것은 아닌가.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고등학교나 대학교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임들에서 활발히 활동을 지금 시작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본인이 또 변호사 활동을 다시 재개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지금 자기의 친정인 검찰의 발언력이 쓰여지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좀 시작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혹시나 좀 높아심에서 좀 얘기 드리는데 예. 혹시 검찰이 지금 이렇게 비극적인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건에 대한 고발, 자유한국당의 고발을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건드리게 된다면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좀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럴 때일수록 검찰에서 좀 차분하게 더 이상의 국민들의 오해나 국민들로부터 그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좀 처신을 좀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인규 전 중수부장에 오늘 주목하고 언급하는 이유가 사실 총선 앞두고 귀국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거든요.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영향이 별로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할 때 어떤 언론에서 사실은 이제 보도가 된 게 논두렁 시계를 박연차 회장한테 스위스제 고가 1억 예. 얼마짜리 시계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걸 논두렁에 버렸다 이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중수부라는 데가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하는 하명 수사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논두렁 시계에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건 이제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국정원에서 이제 정책 공작 차원에서 이 문제가 나왔다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인규 중수부장이 지금 들어온 거는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다. 예, 총선에 어떤 쪽도 유리하지 않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국정원에서 공작한 걸 갖다가 이인규 부장이 거기에 넘어갔다는데 이인규 부장은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절대로 이거는 검찰 쪽에서 흘린 얘기가 아니다. 언론에 이거는 혹시 했으면은 국정원 쪽에서 흘렸을지 모르겠지만 검찰은 결백하다라고 분명하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볼 때는 국정원 말이 맞는지 아니면은 이인규 부장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검찰 말이 맞는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네. 그 당시에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좀 지저분한 것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인규 부장의 그 귀국은 다음번 총선하고는 큰 차이는 없다. 그리고 네. 이제 조금 아까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예를 들어서 검찰이 발언권이 세니까 이제 이인규 자유에서 들어온 게 그런 게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네. 아마 이제 어느 정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건은 이제 수면에 들어갔고 현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통해 가지고 중수부 없애고 특수부 다 없애는 이런 입장이니까 더 이상 자기에게 관심은 좀 덜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개인적인 귀국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두 분 다 비슷한 말씀이십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귀국은 총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나 여지가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일단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게 북미 대화, 북미 회담에 대해서 이게 총선에 줄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하면서 이게 좀 논란이 됐었는데 그렇다면 북미 대화, 북미 관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과연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 사용 가능성을 북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군 수뇌부와 함께 백두산을 가서 앞으로 좀 중요한 메시지가 시그널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예고를 사실상 했습니다. 이 모종의 북미 간의 이런 최고 지도자들 간의 이런 움직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참 굉장히 뭐 총선에 대한 영향 유무를 떠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12월 말로 뭐 사실상 그 북한 쪽에서는 굉장히 협상의 시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좀 주목하는 게 이달 중순에 12월 중순에 노동당 전원회의 소집을 지금 북한에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북한 쪽에서 그 지난번에 북미 대화를 시작할 때도 한편으로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를 하고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대화 국면으로 갔던 예를 볼 때 네. 지금 이달 말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소집한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지금 더 이상 북미 관계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대화의 문을 좀 닫고 내년에는 강경 노선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좀 우려를 좀 하게 되고요. 한편으로 또 지금 비건 비건 예, 특별대표요. 이번 예. 중순에 또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의 당국자들과 좀 더 깊은 대화를 해서 빨리 지금 북미 관계를 좀 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차례 연말을 시한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본인의 말을 번복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일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북미 간 대화 예상을 하십니까? 두 가지가 지금 커다란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만큼 이렇게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대통령을 과연 우리 역사에서 본 적이 있는지 네. 아마 대부분이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국제관계에서의 문제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국익이 맞죠. 판단의 근거는 국익이 돼야 됩니다. 근데 국익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보 이익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 안보 이익보다는 현실적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더 방점을 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흔히 본인이 뭐 평가나듯이 장사꾼 출신 대통령이 그런지 봐도 현금을 가지고 딜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도 곤욕스럽고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네.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지금 탄핵 절차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이 만약에 뚜렷한 업적이 생기질 않으면은 탄핵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미국 현지의 반응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와 같은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획기적인 그 무엇인가가 사실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김정은 위원장한테 충분히 자기의 비핵화에 대해 의지도 표명했고 자기 뜻도 얘기했고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충분히 제시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말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선희 그 북한 외무부 부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중대한 결심할 수도 있다라고 어떤 군사적인 압박을 하니까 오히려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그럼 우리가 먼저 할게. 세계 최강인 미국인데 이런 식으로 협상 전략을 나가면은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이게 국제 정치학에서 말하는 치킨 게임이 되는 겁니다. 네. 미국과 북한 사이에 마주한 두 차가 부딪히는 건데 문제는 그 차가 하나는 25톤 카고 트럭이고 하나는 경찰한 얘기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북한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 가지고 양보를 해야 되는데 북한이 양보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도 양보를 해야 되는 게 통일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핵심은 체제 보장이에요. 네. 체제만 보장하면 핵무기 포기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거를 누가 체제 보장을 해주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협상은 이루어지는데 그 협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협상보다는 일정 정도 잠재적인 핵보유 국가 정도로 해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 점을 사실 모든 전문가들이 우려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all or nothing은 될 수가 없다. 결국은 협상이라는 게 무언가를 내주고 또 받아야 되는데 그 완벽한 체제 보장을 바라는 북한과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핵 보유국의 또 지위를 또 인정해주는 이 정도의 카드가 딜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그렇죠. 그 경우에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최악의 시나리오 되는 거죠. 모쪼록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애꿎은 대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이 어떤 돌출 행동으로 과연 입지는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혁 변호사,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